반갑습니다. 아, 잘 들리네요. 네. 반가워요. 진짜 몇 달 만에 만나니까. 여러분, 이 더운 여름에 잘 건강히 지내고 계셨나요?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밖에 나가는 게 무서울 지경이에요. 여러분들은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길요. 네. 우리가 지금 한 3달 만에 만나나? 그러니까 뭔가 진짜 좀 애틋하네요. 등대로 다 읽으셨군요.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이게 진짜 어려운, 마치 소설계의 난해하기로 둘째 가면 서러울 만큼 너무 어려운 책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책이, 그쵸, 왜 어렵냐? 왜 어렵냐면, 첫 번째는 이것이 시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소설에는 시점이라는 게 있고, 그거는 화자가 붙들고 이야기를 진행시켜 나가는 그 누군가인데, 그 누군가가 단락만 변해도 변해 있고, 그런 형식이라 아마 누가 말을 하고 있는 건지를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불친절하달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특별한 스토리가 있다기보다는 그 순간순간에 일어나는 이 인물들의 내면 심리가 묘사되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는 것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는 이걸 읽었기 때문에 다른 소설은 이제 우리를 어렵게 하지 않을 거예요. 자꾸 뒤로 넘기며 읽었던 등대로. 등대는 언제 나와? 이러면서 읽게 되는 등대로입니다. 네. 사실 이 소설에서 얘기하려는 것은 모호하면서도 사실 사건을 다 생각해보면 되게 간단하게 정리될 수도 있어요. 등대가 보이는 별장에서 한 시절을 보냈던 한 가족, 램지의 가족이 세계대전을 통과하면서 가족 중 일부가 죽죠. 램지 부인도 죽고 아들도 죽고, 그리고 누구는 아이를 낳다가 죽고, 그래서 10년 뒤에 다시 그 별장으로 돌아와서 그 10년 전에 가지 못했던 등대를 보러 가는 한 가족의 모습이에요. 사실 스토리로 따진다면. 근데 그 사이사이 일어난 이 내면의 폭풍 같은 것들은 굉장히 밀도가 높죠. 결국 이들은 이 전쟁 시기를 통과하면서 끊임없이 자기 혐오와 인간이 거대한 어떤 전쟁의 폭력 앞에서 왜소해지는 이 느낌, 그리고 그 느낌에 지지 않으려고 살아내려고 하는 어떤 의지, 이런 것들과 막 싸우고 있는 인물들처럼 저는 느껴졌어요. 이 소설의 특징을 알 수 있는 문장을 제가 한번 찾아서, 그래도 이것이 북클럽이기 때문에 읽어볼게요. 울프가 생각하는 이 현실을 재현한다는 거, 우리가 현실을 체험한다는 것은 어떤 느낌이냐면, 삶이란 사람들이 제각기 겪는 사소한 사건들로 이루어졌지만 물결과 더불어 사람을 들어 올렸다가 해안에 부딪혀 함께 내던져지는 파도처럼 소용돌이치는 그 사건들이 전체를 이룬다는 것 또한 느꼈다. 이 문장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삶이라는 것이 굉장히 굵직굵직한 어떠한 사건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부단히 일어나는 물결처럼 부단히 일어나는 어떤 사사소소한 사건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체험하는 거죠. 그 순간순간마다. 그런데 그러한 사소한 사건들인 줄 알았던 것들이 어느 순간에는 파도가 사람을 들어올려서 내동쟁이 치는 것처럼 커다란 충격을 주는 어떤 삶에 있어서 굉장히 큰 전환이나 자극이나 하는 것들로 전달된다라는 것이 울프의 생각인 것 같아요. 이 소설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 중에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램지 부인이 있고요. 램지라는 아주 그냥 냉혈한이고 독선적인 램지라는 인물이 있고요. 그 나머지 시인도 나오고 화가도 나오고 하는데, 특히 이 릴리라는 화가라고 할 수 있죠. 네. 그 당시에는 근데 여자가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는 것이 자유롭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화가인 릴리가 울프의 목소리를 대변해주는 사람이라고 읽었어요. 그런 점에서 릴리가 하고 있는 이 작업, 지금 느끼고 있는 이 순간들에 대한 감정들, 이런 것들을 따라 읽어가면 울프가 어떤 얘기를 하려고 했을까? 그런 생각을 좀 더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에 이 소설에 중심하자라고 할 수 있는 램지 부인,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어요? 이 램지 부인에 대한 인상이 저는 처음과 마지막에 굉장히 달라서 놀랐거든요. 여기서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램지 부인은 굉장히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굉장히 아름답다고 묘사가 되죠. 그리고 지금 그 사람이 교회 집산
여러분 너무 요약을 너무 잘하세요. 네. 이분은 지금 이 공간을 생각해 보세요. 별장이고 굉장히 좀 많은 사람들이 같이 여름 휴가를 와 있어요. 그러면 그거의 호스트인 이 램지 부인은 그 자신을 둘러싼 많은 사람들의 상황을 다 일일이 다 배려하고 신경을 써요. 마치 그것이 자기의 사명인 것처럼. 그뿐만 아니라 굉장히 자기밖에 모르는 인물인 이 자기 남편에 대해서도 일면 사실은 혐오감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그 램지라는 인물을 보면서 이 인물이 굉장히 독선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는 혐오감도 있지만 그것을 굉장히 능숙하게 누르고 마치 기존의 그 보수적인 사회가 요구했던 여성상을 거룩하게 수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쵸? 처음에는 자기를 굉장히 희생한다고 생각했지만 중간으로 갈수록 그 램지 부인을 둘러싸고 있는 뭐 릴리라던가 아니면 다른 여성들에게 자기가 수행했던 역할, 이 전통적인 가족제도 안에서 가부장을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어쨌든 서포트하고 자기 아이를 기르고 어떤 그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남성들에게 적절한 반응을 해줘서 그들을 이른바 추켜 세우기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 굉장히 전통적인 가치들을 자기 주변의 여성들에게 이제 자기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권유하기도 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죠. 그것이 처음에는 굉장히 선의를 가지고 있고 예의 바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야기가 흘러갈수록 램지 부인이 굉장히 분열증정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기가 미처 다 감당하지 못할 어떤 의무들을 껴안은 채 살고 있는 분열증적인 인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램지 부인을 묘사하고 있는 많은 부분 중에 이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거기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어린애처럼 그녀에겐 자신의 아름다움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어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의 힘이나 그 아름다움의 상태에 대해서 자각하지 않는 어떤 좋게 말하는 순박함, 어떻게 보면 그 무지라는 것이 굉장히 아이적인 것이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어떠한 존재가 가지고 있는 욕구가 굉장히 억압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겠구나 라는 식으로 읽었어요. 그래서 램지 부인을 묘사하는 많은 말 중에 이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다가왔어요. 이 책에 나온 부분 중에 또 인상적인 부분들이 있었는데 천재에 대한 정의를 울프가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 천재냐 아니냐 재능이 있느냐 없느냐는 철학자뿐만 아니라 사실 예술을 하는 사람에게도 나한테 재능이라는 게 있나? 예술가적 재능이라는 게 뭐지? 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게 되는데 울프가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줬기 때문에 제가 이거 진짜 그런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한쪽에는 초인적인 힘으로 차분히 인내심을 발휘하여 알파벳 전체를 순서대로 모두 다해 26철자를 처음부터 끝까지 되풀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다른 쪽에는 재능과 영감이 있는 사람들이 철자들을 모두 한 덩어리로 단번에 취급했고 이것이 천재의 방식이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철학이라면 한 이론 같은 것들을 말할 수 있겠고 만약에 예술이라면 각자가 하고 있는 어떤 행위들이겠죠. 그림을 그리거나 그거를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가지고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사물을 인식할 때 하나하나 인식하는 거죠. 여기에 뭔가 물체가 있고 그 물체의 생김새가 이렇고 거기에 음영이 이렇게 드리워지고 하는 식으로 하나하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며 누군가는 그거를 통으로 받아들여요. 저것이 주는 되게 독특한 인상을 완전히 순식간에 받아들이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바로 그런 사람들이 천재다라고 울프가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맞는 말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런 사람이 몇 명이나 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했는데 이 부분을 보면서 저는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 등대론한 작품은 여기에 실제적으로 릴리라는 화가가 나와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에서 자신의 그림을 앞에 두고 그것을 재현하는 방법을 통해서 현실을 파악해내지만 굉장히 회화적이거든요. 이 소설은. 근데 울프는 굉장히 후기 인상파 그림을 보고 받는 인상. 그러니까 물체나 풍경들을 있는 그대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리는 사람에게 주는 감정이란 느낌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내는 인상파적인 그림처럼 이 소설을 썼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것의 하나하나 기계적인 가치나 어떤 형태들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는 굉장히 선명한 어떤 총체적인 이미지를 단번에 포착해내는 그것이 사실은 재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도 오직 천재들만 할 수 있는 파악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설을 읽으면 인물의 내면에 대해서 굉장히 개성적으로 이야기하고 굉장히 특별하게 이야기하는데 상당히 어렵잖아요. 상당히 어렵지만 바로 거기에 울프의 소설이 가지고 있는 굉장한 힘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소설에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또 묘사 중에 하나는 파도를 바라보면서 그것이 마치 흰 발톱을 가지고 있는 괴물과도 같다라고 묘사를 해냈을 때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그게 일정한 주기로 왔다가 사라지는 포말이 일고 그냥 부서지는 그 과정에 불과하지만 어떠한 감정을 넣어본다면 저 무시무시한 괴물처럼 흰 발톱을 가지고 있는 괴물처럼 느껴지기도 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변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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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변호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 소설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제가 이 소설의 좋았음을 여러분께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변호를 하게 되네요. 이 시대에 사실은 전쟁이나 그런 것도 있다면 요즘 우리한테도 굉장히 우리를 왜소하게 만드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바로 이 팬데믹의 상황인데 이게 팬데믹이 반복이 되니까 내 자신이 되게 작게 느껴지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의 무력감 같은 것도 많이 느껴지고요.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수 있을까? 처음에 팬데믹이 시작했을 때 몇 달 안에 해결될 줄 알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았고 매번 우리가 어떤 위기 상황들을 맞으면서 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등대로를 읽으면서 이 인물들이 자기를 장악하려고 하는 어떤 현실의 무기력과 냉소 같은 것과 싸우려고 할 때 저는 지금의 제가 놓여 있는 이 팬데믹의 상황을 생각했어요. 그렇죠. 어떤 느낌이 되냐면 내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지구한테 미안해진달까요? 그렇게까지 생각하면 안 되지만 내가 인간으로서 소비하고 발생시키는 이 수많은 어떤 부정적인 영향들이 결국 이러한 상황을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것은 어떤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고 그 속에서 나는 살았을 뿐인데 이것이 나를 굉장히 좀 죄책감을 들게 만드네? 라는 생각을 요즘에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무력감에 대해서도 등대로를 읽으면서 생각하게 됐어요. 경애의 마음은 영화가 제가 최근까지 들은 소식은 팬데믹 때문에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영화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형태가 될 수도 있는데 저도 궁금한 것 같아요. 어떤 얼굴들이 경애와 상수와 그 인물들을 연기하게 될까? 그 느낌은 어떤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맞아요. 경애도 저는 상수도 되게 궁금하고 어쨌든 이 팬데믹 상황이 지나가야 촬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애의 마음에 베트남이 나오는데 베트남을 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베트남을 가야 되는데 베트남을 가려면 상당한 시간이 좀 걸리겠죠. 네. 예상이요. 여러분이 예상해 주세요. 어떤 인물이 어울릴까요? 제가 서현진 배우 좋죠. 네, 맞아요. 강동원 딱이네요. 네. 남주영님, 네. 미남으로 생겼잖아요. 네. 공유분을 또 좋아하시는군요. 공유 배우가 저랑 동갑이에요. 이 상황에서. 그래서 늘, 지금 같이 늙어가고 있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여러분께 이제 이거를 보여드리려고 식물들을 보여드릴 시간이 되었어요. 네. 무늬 싱고니움이에요. 네, 무늬 싱고니움. 식물들을 기르다 보면 식물들은 사실은 잘라주어야 되거든요. 걔네들이 언제나 그 잎을 무성하게 달고 있기를 허락할 수가 없어요. 걔네 건강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자를 수밖에 없는데 자르고 나면 뭐 이렇게 버리기도 하지만 버리지 못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미련이 너무 많은 사람이라 늘 물꼬지를 해요. 이렇게 물꼬지를 하거든요. 사실 우리 식물한테도 때로는 토양이 자기가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이 되고, 때로는 이렇게 물이, 때로는 공중식물이라고 해서 공중에 뿌리를 놔서 거기에 어떤 입자를 가지고 버티는 식물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이 상황들은 우리한테 익숙한 플랫폼은 아니고 익숙한 생태계는 아니에요. 신문을 보니까 지금의 상황은 마치 감옥에 수감된 사람들이 느끼는 스트레스랑 유사한 정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의 플랫폼이 우리가 원하던 플랫폼은 아니고 우리의 본래 것도 아니지만 언제라도 자기의 잎을 유지해 나가는 이 아이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기운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형광 스킨답서스예요. 여러분 이 형광색이 느껴지시나요? 근데 사실 이게 햇볕을 더 많이 보면 이 색이 더 진할 텐데 얘가 약간 그늘진 데 있어서 이 형광색이 여기에만 좀 있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베고니아예요. 베고니아도 어떻게 하다가 얘가 부러져 버렸는데 이 베고니아도 제가 물에다 물꽂이를 해봤거든요. 근데 이 베고니아도 지금 이렇게 뿌리가 나고 있어요. 신기했어요, 저. 또 하나는, 이거는 아마 뿌리가 저는 안 날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멜라노크리섬이라는 식물이에요. 얘를 담그긴 했어요. 이거는 여러분 양주잔이에요. 양주잔에 담가서 뿌리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이 뿌리가 지금 날지 안 날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조그매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이거는 뭐 양주잔, 이거는 온도락 그거 온도락 하는 그자 내가 이런 거에다 예지를 꽂아놓고 있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권여선 작가님 소설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무엇이든 화분이 될 수 있다? 정말 인생의 진리이자 힘을 주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권여선 작가님 단편에 나오는 그 말을 자주 생각하는데 식물을 기르면서 점점 더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을 오랜만에 만나서 되게 좋았어요. 다음 책 이야기도 이렇게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경험해보지 못한 공기 속을 살아가는데 이 시간을 이렇게 작게 조용조용하게 잘 견디다가 연말이건 내년이건 오프라인에서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소소하고 좋죠. 제가 이 소설을 읽으면서 굉장히 내가 이미 인생을 산 사람들한테 내가 묻고 싶은 말이자 삶이라는 것을 관장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우주라는 것이 있다면 그 우주에게 묻고 싶은 우리 인간으로서의 말이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어요. 네, 그 부분을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무언가 손을 불쑥 밀어 올려 사람을 꼭 잡아줄 수 있을까요? 칼날이 자를 수 있을까요? 주먹이 움켜질 수 있을까요? 안전함이란 어디에도 없는 걸까요?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을 암기할 수는 없을까요? 안내자도 피난처도 없고 그저 모든 것이 불가사의하고 높은 뾰족탑에서 허공으로 뛰어드는 것에 불과할까요? 연로한 사람들에게도 삶이란 이런 것일까요? 이토록 놀랍고 예기치 않은 미지의 것인가요? 결국 이 소설은 이것에 대한 해답은 우리한테 안겨주지 않았지만 이러한 질문을 언제나 품고 사는 것이 인간이고 그 인간의 삶이란 바로 그 순간의 현장성에 있다. 바로 그 순간에 있다. 우리가 지금 함께 있는 이 순간에 있다. 이런 얘기를 그 어려운 전쟁이란 상황 속에서도 하고 있는 소설이기에 그렇기 때문에 이 등대로가 너무나 아름다운 소설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네. 그 다음에는 우리가 9월 달에 여러분 만나요. 어떻게든 8월을 잘 보내고 노마드랜드를 같이 읽을 거고요. 노동의 형태, 다양한 형태, 이 불안정한 노동의 형태를 잘 고발하고 있는 논픽션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영화로도 있으니까 여러분 혹시 읽다가 힘들다 싶으면 영화로도 보고, 저는 이미 영화를 봤어요. 너무 훌륭한 영화예요. 네. 영화를 보기도 하고 하면서 9월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히 보내세요.